5월에 시행한 3회 시험 이론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BPR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BPR이면 펜 선택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BPR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용어죠. ERP를 구축할 때 프로세서를 선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더 나은 회사 업무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재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이유는 좋은 얘기 고르시면 되겠고요. 않는 거니까 정답으로는 나쁜 얘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조직 및 경영 기능의 효율화, 지속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모두 다 1번, 2번, 3번까지는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4번은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보호 중요합니다. 닫혀있는 정보 보호를 위한 닫혀있어. 이렇게 되면 폐쇄적인 회사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ERP와 정반대. 그러니까 발전적인 업무 프로세서로 회사를 개선하고 좋아지게 하는 것과 역행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말이 아니라 개방적인 업무 환경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 BPR의 취지와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2번 가겠습니다. ERP 도입의 예상 효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이것도 예상 효과 ERP를 왜 도입해? 좋게 하기 위해서고요. 않는 거 고르니까 나쁜 거 고르시면 됩니다. 4번이고요. 사이클 타임 어떤 한 주기를 얘기하고요. 물건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한 사이클 타임 이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옳게 고치면 시간이 감소한다. 물건을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주문하고 발주를 하든지 간에 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이 짧아야지 또 빨리 효과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 사이클 이 도는 시간은 감소한다. 뭘 하면 ERP를 도입하면 1번, 2번, 3번 전부 다 ERP 도입의 예상 효과에 속합니다. 3번 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클라우드는 공통적인 어떤 저장 공간을 웹상에 저장 공간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사용되는 컴퓨터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걸 서버 컴퓨터라고 하고요. 여기에 ERP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웹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용도로 개발된 ERP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이것을 제공하고 우리 같은 사용자가 ERP를 쓰고 싶은 사용자가 원격, 즉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ERP에 제공하는 어떤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ERP를 사용하는 거죠. 좀 순수하게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별도의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활용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 하느냐? 답은 3번. 이 앞에 SDPI 요 약자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aaS 소프트 as a 서비스. 서비스를 어떤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을 이용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 네 가지 모두 다 클라우드 방식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가 4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S로 시작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게 가장 넓은 범위, 또 제일 고급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거에 비해서 1번부터 설명하면 1번은
없습니다. 1번은 이런 DAA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만들어 놓은 용어이고요. 자, 2번 PaaS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이 플랫폼은 각자 어떤 내가 뭐 꼭 ERP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말하는 건 ERP겠죠. ERP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반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구현시킬 수 있다. 구현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ERP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PaaS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성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그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에 환경을 구축해 놓은 그럼 이제 그런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사업자들이 어떤 사용자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PaaS 플랫폼 as a 서비스라고 합니다.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aaS 이것은 아예 저장 장치만, 저장 공간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가장 조금 우리가 사용하기는 많이 이런 것을 활용하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가장 낮은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은데요. 대참고 읽어보시고요.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4번 가겠습니다. ERP와 CRM, 고객 관계 관리가 고객과 대면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과 우리 회사와 대면하면서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요.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한 것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ERP와 CRM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ERP만 있다가 여기에 뭐 우리 좀 ERP라고 해서 확장된 이 ERP를 발전 단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ERP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버전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 ERP는 뭐 이렇게 옛날 정의 많이 내렸습니다. ERP 플러스 CRM, ERP에다가 CRM을 붙여주고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SCM까지 붙여주고 플러스 점점점점 뭐 이런 것들을 확장된 ERP다라고 개념을 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게 CRM이겠고요. 따라서 ERP에다가 추가 하는 것이 발전된 ERP의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답은 일단 4번이니까 1번, 2번, 3번은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ERP와 CRM 간의 통합으로 합쳐져서 ERP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백오피스. 백이니까 뒤에서 내부에서 지원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회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전면에 고객과 대면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백오피스란 말이 나왔고요. 그거에 비해서 CRM은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론트는 고객과 대면에서 맨 앞에 나서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CRM.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 고객센터에 전화한 그 응대하는 그 직원은 계속 뭔가 타이핑을 하고 뭔가 입력을 하고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면서 이게 고객관계 관리의 맨 앞에 고객과 맨 앞에서 응대하면서 회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서 고객관계 관리의 소스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CRM은 고객과 맨 앞에서 대면한다. 그래서 프론트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RM 시스템 4번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CRM 시스템은 조직 내 인적 자원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한다. 조직의 인적 자원들이, 즉 회사의 직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체계화하고 이것들을 서로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건 CRM이 아니라 지금 용어에 어디에 봐도 고객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고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고요. 이 얘기는 이것은 여기 나옵니다. 밑에 지식 관리 시스템 앞에 나이즈가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영어로도 나오기도 한데 KEMS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지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과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과학적 인사관리하면 아이고 이게 개념이죠. 직원들의 작업을 분석하고 그것을 시간이나 동작으로 구분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과학적 인사관리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거와 연동돼서 같이 공부할 과학적 인사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1번, 2번, 3번까지가 해당됩니다. 거기에 또 3 원칙이 있는데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이런 게 이런 게 돼야지 이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직장을 중시하며 조직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냥 전통적인 인사관리에서 조금 발전이 돼서 과학적 인사관리라고 이론이 나오면서 직장을 중시하고 조직이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종업원의 인간 존중과 인간 지향적 인사관리. 이것은 여기 써 있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라 인간관계적.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각자가 일하는 작업이나 동작 말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인사관리가 바로 인간관계적 인사관리다.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작업 중심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뭐 할 수 있겠는데 일단 4번은 과학적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적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6번 가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의 기본 체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여기 중간에 뭐 델파이법, 회계분석법, 유인물에 그런 게 있으면 1번, 2번 기능 목록, 4번 마코브 분석 이런 내용이 혹시 출력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지우시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문제의 보기인데 거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우시고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6번에 옳은 답항은 요겁니다. 자, 인사관리의 기본 체계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인사평가. 자, 아래 설명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인사관리를 과정적, 용어 좀 어렵죠. 과정적 인사관리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기능적 인사관리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 보기 4개 중에 지금 이 설명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앞에 4개를 보시고 이 4개가 이 중에 1번, 2번, 4번은 기능적 인사관리에 속하고 그다음에 인사평가는 과정적 인사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정적 인사관리에는 인사계획, 인사조직, 인사평가가 과정적 인사관리에 속하고요. 단순히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능적 인사관리는 노동력을 관리하고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노동력,
근로 조건, 인간 관계 관리, 노사 관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기능적 인사 관리에 속한다. 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가겠습니다. 직무평가의 유의점. 직무평가를 할 때 직무가 각 직무가 어떤 내용을 어떤 자격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개념이 무엇이고 내용이 뭐고 하는 게 인사평가였을 것이 그런 거 인사 분석이죠. 직무 분석. 그렇게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해서 평가하는 것을 직무 평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직무 분석 이후에 직무별로 각각 비교해서 어떤 직무가 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것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직무 평가라고 했고요. 그런 직무 평가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나왔네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옳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가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수요 및 공급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아까 선생님이 삭제하라고 했던 그 혹시 있으면 삭제하라고 6번에 있었던 그런 내용에 6번에 이게 있으면 삭제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8번에 해당하는 답항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인적 자원의 수요 예측 방법, 인적 자원의 공급 예측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리게 설명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델파 입법 하면 다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다. 전문가들 중에 여러 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 회계 분석 방법은 인적 자원 수요 결정에 다양한 요인들을 그 요인들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계산해보는 그런 것들을 회계 분석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기능 목록은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자격, 기능적인 자격을 나열한 그런 것을 기능 목록.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목록이 기능 목록입니다. 생산직에서 작업을 할 때의 한정적인 그런 것을 기능 목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직 내 모든 관리자들의 관리 능력을 포함하여 관리자에 한정됐습니다. 그들의 자세한 정보를 모아놓은 목록, 우리 회사에 관리자들이 쭉 있는데 그런 관리자들은 각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열한 그런 목록을 뭐라고 하느냐면 기능 목록이 아니라 관리자 목록.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있습니다. 관리자 목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코브 분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확률을 기술을 함으로써 인적 자원 계획에 사용되는 모델이다. 어느 일을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로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기도 하고요. 어느 경우는 이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사람들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계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마코브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그래서 기능 목록이 아닙니다. 9번 가겠습니다. 구조와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구조와 면접은 피면접자에 대하여 면접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면접자에 따라 설문 내용을 선별적으로 어떤 면접자한테는
피면접자, 면접을 받는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 동일하게 설문 내용이 동일한 면접 방식을 구조화 면접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면접자,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도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경험 초보 면접과 면접을 하시는 분들 큰 어려움 수행이 가능하고요. 질문 내용이 포함 이런 것들이 뭐 지원 동기, 취직 태도 이런 내용이 단순하게 포함된다. 뻔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면접자가 기본적으로 세분화되고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분화되고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그런 내용의 질문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까지 했고요.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1번 여기 2번, 3번, 4번 뭐에 대한 똑같은 얘기가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인사평가 방법은 무엇이냐?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 인사평가의 방법 중에서 인사평가를 위해서 자신, 직장 상사, 여러 많은 사람, 외부인까지 평가자에 참여시키는 방법은 다면평가법. 상대적인 것은 단면평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면평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도 스스로 평가하고 나의 직종 상사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의 부하 직원도 나에 대해서 평가 이런 것도 종합해서 인사평가 점수로 평가하는 그런 것을 다면평가법이라고 합니다. 11번 가겠습니다.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전에는 직장 외 훈련의 장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이번엔 직장 내 훈련. 회사 내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도한다.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내 훈련은 내부 직원끼리 선배가 후배한테 지도하는 방식을 직장 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직장 내 직원끼리 교육을 받으니까 또 외부 전문 강사를 돈 들여서 불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고요. 실무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 이게 직장 내 훈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과 훈련 모두 소홀히 이건 단점이죠. 단점. 직장 내 훈련의 단점. 훈련에 집중할 수 없고 작업도 하고 훈련도 이게 실제 회사 일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쪽 다 회사 일도 좀 소홀해지고 훈련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 전문가가 지도하는 것은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조직 내 계급 구조를 따라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승진 유형은 무엇인가? 승진 종류 중에 계급 구조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떤 주임, 주임의 대리, 이렇게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계급을 구분해 놨다면 그것에 따라서 상위로 승진하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직급 승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있는 그 승진, 그게 바로 직급 승진이 되겠습니다. 13번 임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이 틀렸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한다. 이것은 임금 수준을 정할 때 상이 아니라 하한선.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저 임금이 최저 생계비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요. 따라서 그래서 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 생계비 그 정도는 있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하한선, 성이 아니라 하한선, 하한선입니다. 성이 아니라. 자, 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상한선은 임금 수준의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업이 얼마큼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최대로 많이 줄 수 있느냐, 돈이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인건비로 지불할 여력이 얼마큼 있느냐, 그게 바로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건 임금 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임금의 산정 방법, 임금의 지급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임금 형태다. 임금 형태, 뭐 이거 그대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연 단위로 줄 것인가, 매주 줄 것인가, 매월 줄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임금 형태에 속합니다. 뭐 여기서는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고정급제, 임금 형태를 구분한다면 고정급제, 변동급제, 뭐 특수임금제,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이것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 나중에 하시고요. 자, 15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자,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다. 늘상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임금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번 달에 월급 얼마 받았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그 월급, 그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그런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임금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유가, 뭔가 임금이 얼마야? 그 임금을 기준을 가지고 내가 뭔가 보상을 하거나 지급을 할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필요한 임금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균 임금이 등장할 것은 퇴직. 아주 큰 사유죠, 이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평균 임금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제 따로 공부해야 된다면 통상 임금에는 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평균 임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거 차이에 따라서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이 달라지고 있는데 얼마인지, 뭐 3천만 원인지 3,300만 원인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은 이런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언제 사용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15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균임금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이 해고 예고 수당, 당신은 다음 달에 해고될 거야. 그래서 해고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그래서 일반 월급도 있지만 그 외에 해고 예고 수당, 다음 것을 준비할 수 있게 수당을 또 별도로 주는 것을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정말 퇴직에 버금가니까 바로 퇴직할 거니까 퇴직에 버금가게 해고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해고 예고는 이미 예고된 예고를 해주는, 그래서 덤으로 주는, 추가로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평균 임금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늘상 받았던 돈을 기준으로 해서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건 통상임금이 이 예고 수당의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이 된다. 나머지는 다 옳게, 평균임금, 장애보상을 할 때 정말 큰 일이죠. 그 사람이 장애를 입어서 일하다가 장애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보상을 할 것이냐, 이것은 평균임금, 정말 큰 사유가 발생한 거죠. 자, 연장근로 가산수당, 이것은 연장근로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통상임금, 늘상 받는 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고요. 야간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야간 근로합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근로는
늘상 있는 늘상 받았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애보상, 연장, 야간, 해고, 예고, 수당 모두 다 계산하는 계산식은 다르지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기업이 다양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마련해 놓고 종업원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 하는 그런 복리후생제도를 뭐라고 하느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뭐 라이프 스타일, 뭐 홀리스틱 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기억 좀 살펴보시고요. 17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퇴직수당,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세금을 물린다.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면 종합과세라고 하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별도로 퇴직소득세 얼마, 양도소득세 얼마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것에 의해서 납부하면 딱 끝나는 그런 것을 그런 세금들을 세금들을 바로 따로 분류과세다라고 이름을 줘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은 분류과세에 속한다. 18번 가겠습니다. 근로시간제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 보기 요것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속한다. 일정 기간 내에 그게 뭐 일주일 수도 있고요. 뭐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일 8시간 그다음에 뭐 일주일 40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애받지 말고 어느 특정 주나 어떤 특정 일에는 더 많이 근무를 하고 그 대신에 다른 날 내지는 다른 주에는 적게 근무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 얼마, 일주일 얼마 시간을 맞추는 총 시간은 맞추되 그게 하루나 일주 기준의 법에서 정한 그런 시간을 훨씬 더 넘어서도 되는 그렇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본다면 가능합니다. 그런 근로시간제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일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을 뭐 12시간을 근무하고 오늘은 12시간 근무하고 내일은 6시간만 근무하면 그러면 넘어서나요 이게? 18시간이네. 그러면 4시간만 예를 들어 내일은 4시간만 근무한다. 그러면 이게 합치면 더하면 16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 하루 오늘 8시간, 내일 8시간 이렇게 근무한 거나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반한 것은 맞죠. 12시간 근무하는.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19번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에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이런 게 있다. 뭐 노동조합의 본래 기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은 지금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밑에 나오나요? 여기 있네.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경제적, 공제적, 정치, 사회적 기능 이게 노동조합의 기능입니다. 뭐 경제적 기능이 굳이 쓴다면 임금 협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회사가 서로 임금 협상을 하지요. 그것을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제적은 뭐 상조, 서로 어떤 결혼이랄지 아니면 장례식 이런 데 서로 협조하는 상조회가 공제적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개정, 노동조합이 한 근로자가 나서서 단독으로 개인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 아니면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에 나설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이 단체로 움직여서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협상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사회적 기능의 법률 개정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은 노동쟁의에 속하는 거고요. 2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단체 협약의 효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3번이 틀린 얘기고요. 일반적 설명 볼게요.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동중의 비조합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단체 협약을 맺었어요. 어떤 것들을 지키자라고 조항에 넣어 있어. 넣어 있어. 근데 이 단체 협약의 내용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된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조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단체 협약을 맺었다면 그 단체 협약에 지켜야 될 서로 근로자도 지켜야 될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도 지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규범적 효력은 비조합원에게도 확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 기업에 대표하는 것이고요. 꼭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즉 비노동조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적용을 동일하게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